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자, 오늘 주택 소유 통계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갖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갖다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댓글창에 채팅이 남겨져 있네요. 그 말씀 중에 남성 바카스님 힘든 세상입니다. 라는 댓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힘든 세상 맞습니다. 참 힘든 세상이고요. 저는 이 정보, 통계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통계를 믿지 말아라. 왜냐? 통계 가지고 장난질 치기가 너무나도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 통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 그리고 통계를 갖다가 왜곡돼서 혹은 일반화 시켜가지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극혐합니다. 뭐 사기꾼과 거의 진배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상 폭락론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통계법을 갖다 많이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폭락론자들이 통계 조작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지금 현 정부까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을 갖다가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 아부 뉴스에서 아침 방송에 살짝 방송사고가 났던 대목, 이 기사 관련돼서 별도로 영상까지 만들었었죠. 국민 43% 집 없는데 문정부서 다주택자 16만 명 늘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갖다 만들고 나서요. 이런 댓글들 많이 보였습니다. 아포유님의 지금까지 방송은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 대해서는 좀 더 근거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다가 함께 첨부시켜 주신다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는 댓글을 보게 되었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댓글들에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피드백을 갖다가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방송 역시도 그런 피드백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왜 이 기사에 그렇게 흥분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쾌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다주택자 증가폭 폭발적 감소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일단 제목을 갖다가 뽑아놨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주택 소유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주택 소유 통계 보시게 되면요, 지금 해당 차트는 무엇인고 하니 바로 OECD 각 국가별 주택 소유 통계 자료입니다. 본론은 지금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2019년 주택 소유 통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해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지금 다른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 통계가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 먼저 짚고 가기 위해서 이 통계표를 갖다가 살짝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출처는 OECD 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요. 보다 디테일한 주소는 자료 출처 남겨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짙은 노란색이 뭐냐? 순전히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비율을 갖다가 표기한 거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노란색이 뭐냐? 옅은 노란색, 지금 마우스 따라서 이 옅은 노란색이 무언고 하니 바로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수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위에 갈색이 임차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 각 국가별로. 자, 그런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이 임대보다 훨씬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서 넣은 문구가 아닙니다. 해당 OECD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딱 이 차트 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이 임대보다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노란색 퍼센티지를 보면은 각 국가별로 얼마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50% 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요, 50% 미만은 OECD 국가 중에서 불과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임차를 받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국가는 3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3개 국가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옅은 노란색이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산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불과 15%밖에 안 돼요. 불과 15%밖에 안 된다고요. 다른 국가들에서도 전부 다 빚내서 집 사고 있다고요.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주택 대출을 갖다가 끼고 주택 모기지를 갖다가 얻어서 대출을 받는 비율이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국가가 사실은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갖다가 확대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임대주택 살아라. 임대주택 비율만 늘려주겠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현 정부에서 임대 살아라라는 이런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주택 소유 50%가 넘지 못하는 국가는 3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임대를 갖다 늘려주겠다. 임대 살아라. 주택 사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국가는요, OECD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본론도 들어가기 전에 너무 흥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계대출 심각하다? 가계부채 심각하다? 가계부채 때문에 주택가격 폭락할 것이다? 아니, 대출을 끼고 주택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15%밖에 안 되는 국가에서 무슨 가계대출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락을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는 겁니까? 자, 일단은 이건 OECD 자료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론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본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통계에 속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행정 자료를 활용한 2019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 2020년 11월 17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바로 지금 해당 기사가 이 통계 자료를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낸 기사예요. 저는 이 기사를 갖다가 엄청나게 상당히 맹비판을 가했었죠. 그 비판을 가한 이유, 자, 보시죠. 자, 일단 지금 여기서 나온 모든 숫자는 해당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 자료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4개년치의 자료를 갖다 기준으로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자, 전국, 서울, 경기 가구수 추이입니다. 우리는 인구수가 뭐 2020년 중반부터 감소한다, 주택가격 폭락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아포유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어요. 주택을 갖다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인구수가 아니다. 가구수다. 가구수는 2035년까지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구수 증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증가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지금 현 가구수가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수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한 가구, 서울은 389만 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490만 가구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구 수는 이렇게 증가해 간다. 그런데 봤더니 2019년 좀 더 가구 수가 늘어났어요. 2019년이 가구 수 증가폭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자, 그래서 가구 수 증가폭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늘었는지. 이번에는 가구 수 증감, 이건 추이고요. 얼마나 늘어났는지 각 연도별로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봤더니 2017년 30만 가구, 2018년 또한 30만 가구, 그런데 2019년 36만 가구로 늘었어요. 가구 수가 늘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을 갖다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가구수가 늘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네요. 서울도 2017년 2만 8천 가구가 늘었는데 2018년 2만 6천 가구, 그런데 2019년 5만 6천 가구가 늘었어요. 5만 6천 가구가 늘었다고요. 자, 경기도도 계속 가구수가 증가 추이에 있어요. 전년 대비 증가량입니다. 가구수.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주택자, 이 가구수들이 증가한 사람, 가구수가 증가했다면 임차를 받든 매수를 하든 둘 중 하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서울의 가구수가 증가했다면 이 사람들은 매수를 하건 혹은 임차를 받건 아니면 노숙자가 여기 포함될 리는 없잖아요. 노숙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빼버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가구수는 어디론가 갔어야 했다. 자,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이와 비례해서 늘어나 줘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지금 2017년 전국 기준으로 다주택자 14만 8천 명에서 2018년 16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9년 8만 6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전국 기준이 아니고요. 서울 기준으로 보자고요. 서울 기준으로는요. 2017년 4만 6천 명이 늘어났어요. 다주택자. 2018년 또 4만 6천 명이 늘어났어요. 다주택자. 근데 2019년 1398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다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임차받을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2020년에 서울 전세가 폭등. 그 원인 5만 6천 가구가 늘었는데 다주택자는 1398가구밖에 못 늘었어. 그럼 5만 6,623가구는 어디로 가야 돼? 집을 사야 된다는 것밖에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런데 집 살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주택자 증가세가 감소했는데 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다주택자가 증가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신혼부부가 갈 때도 있고 또한 주거 이전자들이 갈 데가 있는 것이죠.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왔어? 아니면 난 지금 출퇴근 거리 하루에 왕복 3시간씩 걸리는데 나도 1시간 이내 거리에서 왕복 1시간 이내 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주택을 살 거 아니면 서울 살지 마. 라는 걸 의미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주택자들을 갖다 규제하는 지금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전세가 폭등은 어차피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다주택자가 지금 감소해서 전세가가 폭등해가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가 2017년에는 5만 5천 명이 더 늘어났었고 2018년 6만 2천 명이 늘어났었어요. 2019년 3만 6천 명으로 감소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규 입주 물량까지 없어. 신규 입주 물량까지 없어. 전세가 폭등할 준비는 다 돼 있어. 거기다가 세금은 종부세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재산세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집 가진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걸 자기네들이 나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이미 자산 규모가 있으니까 나는 알아서 세금 낼게. 그럴까요? 아니면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킬까요? 자, 이러한 삼박자들이 완벽한 상황에서 안 그래도 주택임대차 3법이 아니더라도 올해 하반기는 전세가 폭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기다가 폭탄을 들이부었네. 임대차 3법. 기존 임차인들이 나가질 않으니 자, 이 늘어난 가구 수들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 늘어난 가구 수는 어디로 가야 돼? 집을 사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임대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요. 특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건 2019년 통계고요. 2020년 통계에서는 지금 다주택자가 감소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2020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주택자 감소로 전환됐어요, 이미. 2021년 돼가지고 제 이야기가 2021년 돼서 2020년 통계가 나왔을 때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검증해 보시죠. 자, 지금 갭 투자자들 한 주택 남기고 다 파시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은 말 잘 따르고 있어요. 근데 왜? 전세가 폭등해. 주택가격 폭등은 지금 2020년이 문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폭으로 폭등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말대로 2019년 국민들은 당신의 의견대로 잘 따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방송한 내용들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은요,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주택을 사게 되면은 정치 성향이 보수화로 바뀌니까 자기네들이 표를 얻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집살 기회를 완전히 박탈시켜버리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당신들은요,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깨지세요. 언제까지 깨지실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 역시 여러분들이 주택시장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하면서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방송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